법은 이렇습니다. 임재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얘기 얘기해볼까요? 예, 고속버스 관련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봉평 터널 버스 추돌 사건. 무서워요. 너무 끔찍했죠. 예. 그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 수학여행단에 제공하는 버스를, 폐차 직전의 버스를 제공했던 비양심적인 여행사 대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휴가철도 오고 해가지고, 예. 이제 고속버스와 관련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봉평 터널 사고, 그 영상 보면 말이죠. 정말 참담하잖아요. 네. 졸음운전이 또 원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경찰 조사에서 발표된 거로는 계속 부인을 했죠. 처음엔 부인을 하다가 이제 블랙박스 영상 다 확인하고서 졸음운전을 인정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큰 사고니까 당연히 운전자는 구속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현재 입원 치료 중인데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건가 봐요? 사실은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사유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거가 없거나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을 이 운전자에 대해서 청구할 때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지금 청구를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망할 달아날 우려가 있다. 예. 사실은 이제 과연 이게 도망의 우려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참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데 지금껏 계속 범행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범행을 부인해 온 어떤 그런 모습에 비추어서는 이제 도망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정차된 자동차를 밀어붙이잖아요. 예. 예. 근데 당시 시속 100km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있죠? 예, 제동장치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거조차 밟지 않고 그냥 바로 충돌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사실 이제 최근에 있었던 얘기 중에 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두고서도 이제 운전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블랙박스 운전자 비상등 안 켜고 자신만 차선 변경했다. 그냥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관광버스 시야를 가렸다. 이제 블랙박스 운전자 잘못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랙박스 운전자의 잘못. 그러니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 영상 보면요. 이제 빠져나가는 차량 있잖아요. 블랙박스 찍은 차량. 차량이 빠져나갈 때 도로 차선 적어도 3개 내지 4개 간격을 두고 옆 차로로 가요. 고속도로나 이제 그런 유사한 도로에서는 차선은 10m, 간격이 10m예요. 즉 차선하고 간격하고 이제 다 합치면 20m가 되는데 그게 서너 개가 지나가면은 60 내지 80m라는 거리를 뒀다라는 게 돼요. 사실은 이건 혼자 살려고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1차로가 정체가 되니까 옆 차로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버스 시야를 가렸다는 건데, 이건 운전자들은 아실 거예요. 차 막힐 때는 차라리 버스나 트럭 뒤를 따라가라는 얘기 있습니다. 워낙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따라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블랙박스 촬영을 한 운전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졸음운전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도대체 버스 운전기사가 왜 앞도 못 볼 정도로 이런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건지, 정말로 이 사람들 어떤 근무 환경은 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고속버스 운전자 방 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법으로 제재가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 법적으로는 음주 삼진아웃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주로 삼진아웃 되면은 면허를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제한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그 2년이 지나면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취득하는 거는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삼진아웃 경력이 있다면 채용 절차에서 이걸 가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취업 제한이라든지 채용 절차에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률 조항은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공백이 생기는 거고, 버스 회사에서도 채용할 때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대형 운전면허 발부했다는 거, 이건 좀 분명히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영업 목적으로 하는 걸 테니까, 그렇죠. 한번 고민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소위 교특법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교특법에 보면은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약간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를 냈고 그것이 어떤 중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제 5년 또는 2천만 원 벌금의 형에 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처벌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이 사고는 지금 졸음에 의한 사고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고에 비해서 그렇게 희생자가 컸는데 많았는데 너무 약한 처벌 아닌가요? 지금 보면 그 미필적 고의한 살인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공분의 표현인 것 같아요. 뭐 고의다, 미필적 고의다라는 거는. 근데 정말로 일단 고의라든지 미필적 고의가 되려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 사고가 나도 할 수 없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이거는 과실에 의한 사고는 맞아요. 과실에 의한 사고는 맞는데 문제는 졸음이라든지 음주, 뭐 게임, 휴대폰 사용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경우는 얼마든지 이걸 본인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통상의 과실에 의한 사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뭐 졸음운전이라든지 핸드폰 조작에 의한 사고에서는 훨씬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과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도 형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사실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어떤 사고 발생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취지 자체는 교통사고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옳으냐. 가령 모든 사람을 다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맞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경과실 위반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경과실이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그 특정 유형의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처벌 특례라는 거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처벌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은 최소화하되 특정 유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특정 유형에 해당되는 건 어떤 사안들인가요? 쉽게 열거해 보면은 사고를 내고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구호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도주했다거나 소위 말하는 땡손이죠.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뭐 그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 중에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했다.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뭐 앞지르기 어떤 방법을 갖다가 어겼다. 건널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한 11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국민이 생각하는 이 처벌 수위와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고요. 뭐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또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지 또 이런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사실은 요즘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운전하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지만 좀 지양되지 않을까. 이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배상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일단은 그 해당 고속버스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제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보험사를 통해서 일단 하게 되는 거고 보험사가 나중에 이제 뭐 버스 회사나 운전자에게 이제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 수학여행 버스 가지고 위험천만한 돈벌이를 한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요거는 이 여행사 대표가 저지른 범행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자동차 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도 그게 있는데 이건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이 공문서를 이제 원래는 굉장히 오래된 폐차 직전의 버스인데 새 차인 것처럼 보이도록 변조를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공문서 변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당한 자동차 등록증이냐 사용한 것이어서 변조 공문서를 행사했다. 그래서 공문서 변조 및 행사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처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가 나왔는데 예. 사실 요즘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다 있어요. 예. 그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형량 정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볼 게 지금 나왔던 징역 8월은 비영업적, 비조직적으로 공문서 위변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어떤 기본 형량 중에서 하한선이에요. 가장 낮은 경우. 예. 그러니까 이제 감경을 하지 않고 표준 형량의 하한이 8개월인데 예. 이제 집행유예가 나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집행유예까지 왔다는 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집행유예라는 게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예. 이제 그 어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뭐 쉽게 옛날 표현으로 빨간 줄은 치지만 옥살이는 안 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겪었고 각종 안전사고를 겪고 있는데도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 지금 너무 관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이들 수학여행에 제공하는 차량을 폐차 직전의 차를 새 차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제공했는데 예. 집행유예는 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그것도 가장 하한, 낮은 처벌로 결정이 됐다는 게 아니 뭐 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판결은 집행유예.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은 좀 더 엄격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재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